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세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두 번째 세션에서 대부분 다뤘던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주 이미 대박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 국내외 회사들을 몇 군데만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떠오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서 했던 주제들 다 포함해서 뭐 핀테크나 스마트 매뉴팩처링 다 포함해 가지고 다음 주 강의 때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일부 회사를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스타트업을 어떤 분류로 나눌 것이냐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CB 인사이츠라는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쪽 스타트업 동향과 관련된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고서들이 다 유료 보고서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무료 보고서가 있어요. 회원 등록을 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는 영역을 혹시 구글 검색을 해서 CB 인사이츠라고 발견이 되면 회원 등록을 하면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여러분들 프린트하거나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혹은 디지털 헬스라고도 부르는데 디지털 헬스를 주도하는 전 세계 150군데 스타트업 목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회원 등록하면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맨 왼쪽 위에서부터 보죠. Administrative Automation and Digitization, 관리 자동화 및 디지털화라는 부분, 헬스케어 관련된 관리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Disease Management and Therapeutics, 병과 관련된 그 관리, 진료 관리와 치료 관련된 그런 앱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나와 있습니다. 이쪽 그 테라퓨틱스 관련된 영역은 디지털 테라퓨틱스란 영역들이 지금 되게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이제 쭉 보시면 다 아실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스크리닝 앤 다이어그노틱스, 그 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죠.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실험과 관련된 부분들, 가운데 위에서 보면 클리니컬 인텔리전스 앤 이네이블먼트,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케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환자 케어하는 부분들, 네, 파머 서플라이 체인, 병의약품, 약품을 공급망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헬스 플랜 앤 베니핏 매니지먼트, 이건 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서 가운데 있는 하단의 오스카라는 회사가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 회사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리얼 월드 에비던스, 그 다음에 버추얼 케어 딜리버리 등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 해당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회사 로고를 중심으로 딱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부분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해당 회사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은 따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 첫 번째는 아직 비상장 기업인데요. 템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전 세계 매년 파괴적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데 올해도 파괴적 혁신 기업 50군데 중에 한 군데로 선정된,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워낙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탄탄한 기술력과 기반을 가진 회사입니다. 설립된 지는 몇 년 안 됐고요. 창업자가 그룹폰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 창업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매각한 다음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창업하게 된 배경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제 유방암에 걸렸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 유방암 걸린 자기 아내를 치료하는데 참고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걸 보고 너무 놀랐대요. 아니, 이렇게 적은 데이터만 보고서 관리하면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회사를 창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학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이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학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분자 및 임상 관련된 데이터, 의학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회원들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걸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로 아주 지금 정평이 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의사는 실시간 데이터,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분자 및 임상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환자에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면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 환자는 이렇게 처방하는 게 맞겠다, 처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회사는 미국 암 환자 약 30%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oncology, 종양학이죠. 그래서 I am a cancer patient, 나는 암 환자다 라고 해서 learn more를 누르면 암 환자는 여기서 어떻게 관련된 데이터를 보내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m a mental health patient, 나는 정신병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운데를 눌러서 정신병과 관련된 정밀 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m a COVID-19 patient, 나는 코로나 환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코로나, 요거는 이 회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밀 의료와 관련된 그 자가진료 기법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오른쪽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5번 보시면 AI 드리븐 알고리즘, AI 기반의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컴패니언 다이그노틱스 4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동질의 환자들에 대한 처방 기록들,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해서 특히나 1번에서 지노믹 프로파일링, 유전자 분석에 대한 분석 데이터까지 다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들에 대한 정밀 의료,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 템퍼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절실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군요, 저는. 그 다음에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죠. 미국에서 가장 큰 원격 의료 전문 회사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설립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원격 의료 전문 기업인 텔라닥 헬스라는 회사고요.
원격 진료 및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기업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회사인지 제가 회사 이름들, 얘네 고객사 이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가 미국은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IBM 이런 대형 회사들은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다 대주거든요. 월급에. 미국은 의료보험이 되게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월급에서 의료보험 또 내고 하면은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대주는데, 그 회사와 얘네가 계약을 해서 그러면은 회사의 의료보험으로 기본적인 상당한 원격 진료의 대부분의 비용이 처리가 되고, 일부 비용은 또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보험에서 비급여라고 하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내가 지급하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네가 회사하고 연회비를 바꿔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개인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보험이 없을 경우,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병원 가면은 정말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얘네로 원격 진료를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75의 비용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유료 연회비 회원이 약 5천만 명, 그리고 회당 진료비를 내는 회원이 약 2,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숫자고요. 밑에 홈페이지에 제가 이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엊그제 캡처 뜬 걸 보면 현재 클라이언트는 약 12,000, 그리고 종업원은 4,400명, 그리고 미국에서 얘네한테 돈을 지불하는, 진료비를 내는 페이드 멤버, 돈을 지불하는 멤버는 약 5,150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얘네를 텔라닥 헬스를 통해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약 1,05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아주 미국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나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져서 원격 진료 시장은 미국은 정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사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다음 회사는 미국의 힐이라는 회사입니다. 힐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치유하다 이런 뜻이죠. 2014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온디맨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온디맨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온디맨드라고 하잖아요. 얘네는 처음에는 닥터의 하우스콜, 닥터가 그 예약된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입니다. 한국은 뭐 아주 부잣집의 전담 주치의가 아닌 이상은 의사가 환자 집으로 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이렇게 닥터 하우스콜이라는 게 뭐냐면 닥터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문해서 원격 직접 대면 진료를 하는,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작년부터 닥터 비디오 콜, 아까 얘기한 그런 원격 진료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Jane's Visit Detail 보면은 제인이라는 환자의 방문 기록을 보면 여기 셀렉트 닥터는 닥터 저스틴 자그이라는 분이죠. 메디컬 닥터. 이분이 이제 이 제인 집에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sick or injured, 병명과 관련해서 기록을 딱딱 하고 데이트와 타임, 1월 3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딱딱 해서,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 닥터 저스틴 자그히의
히스토리가 나오죠. 하버드 의과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따고 UCLA에서 또 뭐 박사학위를 했네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랭귀지는 스페니쉬하고 페르시안 두 가지 언어를 쓴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분의 특별한 진료 과목에 대한 부분도 인터널 메디슨, 내과죠. 인터널 메디슨, 내과인가요?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는 경우에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정말 진료가 비싼데 여기도 보험이 없을 경우 원격 진료, 비디오 콜을 가지고 하면은 진료 한 건당 $79. 아까하고 같은 금액이죠. 근데 하우스 콜, 방문해서 진료할 경우에 보통 한두 시간 걸리겠죠. 그럴 경우는 $159, 약 17만 원 정도,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비디오 콜을 하면은 9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데 그래도 병원을 왕래하기가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우스 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정 방문 진료나 원격 진료 모두 이 힐의 경우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전에 소개한 텔레닥 헬스, 미국의 원격 진료 1위 업체라 그랬잖아요. 상장돼 있는 그 회사나 이렇게 후발주자인 힐을 비롯해서 이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격 진료하는 이 스타트업들은 의사를 보유하고 일 필요는 없거든요. 원격 진료 중개하는 플랫폼만 있으면 기존의 의사들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신생업체가 계속 생겨나는데 어쨌든 시장은 텔라닥 헬스가 여러 업체를 인수합병하면서 텔라닥 헬스가 시장을 거의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의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도어대시라고 있거든요. 그 음식 배달 서비스하는. 근데 그 도어대시와 같은 유사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음식 배달 문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근데 도어대시가 미국 전체 시장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후발주자들이 넘사벽인 거예요. 계속 진출을 해도. 이 원격 진료 시장도 텔라닥 헬스가 그런 지금 현재는 의사 네트워크 확보 수준도 워낙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넘사벽 수준으로 원격 의료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회사,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한국 회사 하나 소개할 건데요. 이스라엘의 healthy.io라는 회사입니다. 2013년도에 설립된 이스라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는 정말 독특한 회사입니다. 가정용 소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면은 우리 그 건강검진할 때 그 의사가 조그만 뭐 종이컵하고 이렇게 뭐죠? 소변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는 그 띠지 같은 거 하나 주면서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정용 소변 검사 키트로 집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나 요로 감염,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태아 검사, 임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도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소변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사와 결과를 공유하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항생제를 미국은 또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미국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항생제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할 경우 밖에 나가기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네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자가 진단으로 병명이나 기본적인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이걸 의사와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의사로부터 처방전은 어쨌든 의사로부터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방전을 받아서 또 그거를 약국을 가지 않고 적절한 비용을 내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걸어서 배송을 받는 것까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도 한국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한국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한국도 어쨌든 이런 스마트 헬스와 관련된 부분,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제 개혁을 두 분 다 워낙 강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뭐 한국 기술자들도 의학계 전문가들도 이런 기술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소변 검사와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의사와 소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마지막은 한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아이도트, 발음을 AI도트가 아닌 아이도트라고 발음하는 회사인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출발할 때 자궁경부암,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AI 판독 솔루션인 서비레이를 처음에 출시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을 치면서 지금은 경동맥 초음파, 뇌동맥류 파열 예측, 소화기 내시경 AI 솔루션도 추가로 발표하면서 현재 4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대박을 쳤냐면은 기존에는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CT, MRI, 엑스레이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고요. 또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세포 조직을 검사할 때도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의료진이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판독률이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 AI 기술로 활용하면서 지금 왼쪽 하단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독특한 그 자궁경부암 촬영 기기예요, 이게. 이거를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대고 직접 촬영을 하는데 이거 한 다음에 이게 전송이 클라우드로 되고 거기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판단하고 의사가 또 한국 의사 중에 자궁경부암 쪽에 최고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내려주기 때문에 판독률이 엄청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되고 오른쪽에 컴패리즌 차트, 비교 차트는 뭐냐면 맨 왼쪽에 서비레이라는 제품, 아이도트의 제품이고요. 그 옆에부터 이제 이스라엘, 중국, 미국, 독일의 경쟁사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 경쟁사 제품들에 비해서 이 서비레이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게 이렇게 표에서 보면 판명이 됐습니다. 맨 밑에 AI, 그 다음에 원격 진단 기능을 보면 서비레이는 둘 다 예스인데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도 없고 원격 진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휴대용 기기라고 하지만은 인공지능과 원격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미진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커스를 보면 오토 플러스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매뉴얼 수작업을 또 다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올 초에 필리핀의 정부 쪽인가 의학단체하고 $2,000만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네 아이도트 제품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현재 남미 쪽도 수출 계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 아이도트 사장님을 우연하게 뵀더니 또 해외 수출들을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소문이 알려지면서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주 특화된 영역에 아주 전반적인 인공지능 솔루션이 아니라 아주 특화된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잘 확보하면은 이게 해외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도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저 자궁경부암 AI 판독 솔루션을 개발할 때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과 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충분한 임상실험도 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특허들도 가지고 있고 관련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 의사 네트워크를 지금 뭐 자문교수 비슷하게 이런 그 판독 서비스를 할 때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특정한 분야이긴 하지만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되게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몇 개 안 됩니다만은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 미국 기업 2군데, 이스라엘 1군데, 한국 기업 1군데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이런 전문 업체들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미 전통적인 방식으로 병원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형 병원들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나왔던 보도들만 간단하게 모아봤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이 한 스타트업하고 제휴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완벽한 스마트 헬스케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 환자들을 위해서 모바일 앱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용 부가 서비스 정도만 했는데 이걸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좀 확대 포장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병원들도 스마트 헬스케어, 특히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잇따라서 계속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2년 전 2019년 9월에 삼성서울병원은 자체적으로 병원 안에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소 기념으로 심포지엄을 열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 같은 그런 발표와 세미나를 통한 공감대 형성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병원들도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설명했듯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아직은 국내 병원들의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법 규제 혹은 기존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1, 2년, 2, 3년 내 국내 병의원 업계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붐과 관련해서 국가의 규제 철폐와 맞물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SK텔레콤하고 건보일산병원이 스마트 헬스케어 네트워크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2020년 작년 12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5G 통신망을 제공하면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 까는 거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도 아마 SK텔레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건보 일산병원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강자들도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AI for Doctor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네이버에. 그래서 내원한 환자를 파악하고 차트에 기록하는 이런 무한 반복 이런 서비스를 벗어나서 의사가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예약, 접수, 진료, 검사, 처방 이 단계에서 보시다시피 AI, 인공지능으로 진료과를 추천하거나 문진을 챗봇으로 하거나 보이스 EMR을 하거나 AI 판독을 하고 AI 기반 약제 정보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자신들의 AI 엔진으로 서포트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 보훈병원도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부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렇게 그냥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나 업무 환경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것은 결국은 환자 본위로 환자에게 적합한 그런 맞춤형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어쨌든 대전보훈병원도 큰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아까 맨 왼쪽 위에 보이는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수준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와 주목해야 될 이유 그리고 주목받는 스타트업, 선도하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주요 대형 병원과 대형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좀 읽다가 마른 책 중에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거의 700페이지에 가까운 700페이지가 넘죠. 700페이지가 넘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미래의료학자라고 많이 알려진 최윤석 박사의 책인데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눠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창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뜰 때 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훑어본다는 의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제언인데요. 첫 번째, 변화하기 위한 출발점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 여러분이 저와 함께 4주간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짧은 강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공감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혁신과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동조화입니다.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귤을 만들겠다고 해서 탱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글로벌의 변화가 뭔지 오늘 제가
일부 사례로 소개했던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의 글로벌 혁신 사례들을 일단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면 그들만큼 혹은 그들보다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귤인데 우리는 탱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나 우리 학생 여러분이 신경 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규제 혁신과 개선이라는 게 한 번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제일 후진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는 우버 같은 서비스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부분에서 하나씩 혁신시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에 발맞춘 지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서 소비자인 우리도 기꺼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스마트 헬스케어 플레이어들도 적절하게 돈을 버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약처와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곳에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 이건 정말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전담 조직이 확정이 안 되면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관련 컨트롤 타워에서 결국 다 비토를 놓아서 문제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는 현재 강력한 기득권자인 병원 의사들 혹은 대형 병원 조직들의 그런 이권 다툼에서 예를 들면은 논의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꼭 보건복지부 하나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부처들, 뭐 여성가족부, 혹은 중소기업벤처부, 혹은 산업통상부, 혹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다양한 부처들 간에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다부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건데 한국의 이 헬스케어나 AI 관련해서는 묻지마 투자 붐이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대충 붐을 일으켜서 머니게임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래서 이 필자는 이 최 박사는 어쨌든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현장에서 본인도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 글로벌로 보면 한국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이 이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결국은 계속 투자받으면서 기업이 버틸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0가지 제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팜과 3개 세션에 걸쳐서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여러분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는 내용을 어차피 다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농업과 병의학계 쪽에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만 하더라도 그런 걸 가슴 깊이 공감만 하더라도 제 강의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도 말씀했듯이 기술을 잘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무엇이 핵심 가치인가? 핵심 가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어떤 고객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관점. 해결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도출하는 것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결국은 기술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요 점을 항상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제 강의를 경청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